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마을 이 박관상, 지방자치의 여러 형태, 나라에 따라 지방에 따라 지방자치도 여러 가지이다. 지방 분권이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는 획일적이 아니고 지방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또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생기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의 들머리에 가상적으로 그려본 민주자치의 현장은 미국 동북부인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타운 미팅을 흉내낸 것이다. 그 타운 미팅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한 17세기 중엽에서 착한 직접 민주주의에서 비롯한 것인데, 지금도 민주주의의 산 교본으로 건재한다. 곧 말단 자치단인 타운 인구 밀집지대로서 타운이 아니라 농촌 지방의 말단 단위로 우리나라의 면과 비슷하다. 해서 성인 남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정관, 지방판사, 보안관들을 직접 뽑고, 아울러 타운 사람들이 해야 할 당면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선출된 행정부에 위임한다. 미국의 지방자치는 모두 뉴 잉글랜드 지방의 주민자치 제도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마다 주민들이 선수, 의원과 시장, 군수, 주지사를 직접 선거로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에 따라 자치 형태가 특수하다. 이를테면 중간 행정단위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가 상권 분립 형태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이 입법, 행정, 입법,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어 적어도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직접 선출되고, 지방판사나 보안관은 직접 선거하는 수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장이 임명하되 상권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독점화를 막는다. 그 밖에 교육, 의원과 재무관까지 직접 선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의 의사가 바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썩 능률적이지는 않다. 둘째로 최고의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시민은 15명의 최고위원을 뽑아 5인 위원회가 행정 및 입법권을 장악한다. 5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시장의 일을 맡고 나머지가 집행부의 부서를 맡으면서 그 5위원이 시의회를 구성한다. 이 제도는 중소도시에서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견제기관이 없다는 것이 흠이다. 셋째로 시의회 중심 제도가 있다. 시민은 시의회 의원만 선거하며, 시의회는 입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시의 서기장을 임명하되, 일상 시정 업무는 시 서기장의 책임으로 의회가 감독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훈련된 직업적인 행정관에게 시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정치의 주인,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정치 권력의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요리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기본 원칙 몇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행정에 지방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회, 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이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까? 남의 나라를 보기로 들어서는 안 되었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견주와 지방자치의 뿌리가 얕은 프랑스의 경우에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르봉 왕조의 절적 군주들은 지방정부를 말살하거나 극소화함으로써 하찮은
지방의 일도 중앙에서 파견한 관원들이 결정짓게 하여 민중의 불만을 불체질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중앙집권제도였는데 그의 모든 일을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군주와 그 측근에게 잘 보여야 기묘한 지방사업이 성취될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지방분권이 전혀 안 되어 있었으니 비능률이고 비합리적이었으면 두말할 것도 없겠다. 그것이 마침내 부르봉 왕조가 스스로 프랑스 대혁명을 불러들인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도 또한 지방자치의 전통이었고 따라서 그런 훈련이 전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민주정치 대신에 전제정치를 했으며 제도가 지방분권 대신 중앙집권이었다. 곧 봉건질서라는 이름 아래 영국이나 일본에서 성행한 지방영주 중심의 권력 분산이 이 땅에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철저하게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고 독점되었다. 부르봉 왕조 때의 프랑스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모든 북위 영하의 원천이 한 군데 직결되므로 그 원천과 선을 대어서 벼슬을 한몫해보려는 사람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조선시대에 남달리 치열했던 사색당장과 부정부패의 권한을 이루었고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외세에 빼앗기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다고도 본다.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독립과 더불어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유당 시절에는 읍면시 도의회를 그 지방 주민의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로 구성하였고 민주당 시절에는 읍면시도 및 특별시 의장을 주민이 직접으로 선거하여 뽑게 되었으니 차차 지방자치의 기틀이 잡혀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5.16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는 뿌리째 날아가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이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 각급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비능률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뒷받침되어 중앙관료조직의 명령으로 통치하는 체제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신헌법에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못 박았다. 유신체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하고 워낙 거리가 먼 것이기도 했지만 지방자치를 아예 깔아뭉갠 것은 마침내 남북통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의 민주주의 정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던 듯하다.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지방자치의 당위성이 부활하였다. 1980년에 생긴 제5강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밝혀놓긴 했지만 지방의 재정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실시를 미루어 실제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져감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90년 12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체제여야 하고 그래야만 그 지방의 필요와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만일 지방의 요구와 필요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좌절될 수 있는 취약한 제도라면 자치주의의 미덕을 살릴 길은 없고 오히려 혼란과 비능률만 불러올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당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정당정치만이 책임정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발전과 복리정진 및 다른 지방과의 경쟁의식이 중앙정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익보다는 보편적인 지방의 이익이 강조되기 마련이고 정당의 빛깔이 연할수록 더 능률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높은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치의 주인이라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이야말로 이제 막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생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박건상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대학원 신문과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지내다 1980년 언론계에 복귀, 현재는 KBS 사장이고 한때 시사저널
겸 주필이었다. 저서로는 권력과 진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